안녕하십니까. 이번은 3장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문제에서는 그 3번에 보시면 아파트 형식에 관한 기술 중 적당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도, 속복도 형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번 지문은. 그러면 이 중복도 또는 속복도라고 정하죠. 그래서 속복도형, 중복도형은 중앙 부분에 무엇을 둔 건가 하면 이 복도를 준 형태죠. 복도를 주어서 좌우에 각실을 배치한 거죠. 복도의 양측면에 이렇게 배치한 것이 바로 중복도, 속복도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중복도, 속복도의 형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채광적인 측면. 그래서 보통 이 복도를 갖다가 남북으로 둬야 되죠. 그래서 실을 갖다가 동서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남북으로 두고요. 복도를 남북으로 두고 실을 갖다가 동서로 이렇게 배치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채광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 있고, 만약에 이걸 반대로 동서로 이 복도를 배치하게 되면 아주 문제성이 커집니다. 동서로 배치하면 이 북쪽에는 태양빛 못 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중복도입니다. 그럼 복도가 여기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환기를 해야 되니까 환기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개념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풍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조를 위해서는 이 남북으로 복도를 배치하고 동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조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이 호령에 비해서 일조도 나쁘죠. 일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중복도, 속복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도, 속복도는 이 복도의 양측 여기에다가 환기를 안 하면 굉장히 아주 이제 복도 쪽에 환기도 안 되고 안 좋은 형태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창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측벽 라인 쪽에 보면 중간에 창문이 있으면 이게 바로 중복도 형태죠. 그래서 호텔 이런 게 중복도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중복도 형태로 가는 것이 대표적인 뭔가 하면 저는 독신자 아파트 같은 이런 형태가 중복도, 속복도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는 통풍상 좀 불리하죠. 일조 이런 개념상 개념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복도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일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실형 아파트는 보통 계단실형 아파트는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을 두게 하죠. 그래서 4층 정도의 아파트에서 공용부면이 가장 적게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계단실형을 홀형을 고층화시키게 되면 보통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이 설치 비용적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홀형 계단실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단층형에서 이제 갑복도 형태에 대해서 다루네. 갑복도 형태. 그래서 이 갑복도는 한쪽 편에 복도가 있는 걸 갑복도라고 칭하죠. 갑복도 형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죠. 한쪽에다가 복도를 줘가지고 각실의 주호에 출입하는 것, 이것을 갑복도 또는 속복도식이라고 합니다. 갑복도식. 그럼 이 갑복도식이나 이런 중복도, 복도 형태는 프라이버시 독립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독립성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배치에 따라서 이 채광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채광 부분은 괜찮아요. 요거는 남쪽으로 배치하면 채광적인 측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뒤쪽에 복도 쪽에 문에 폐쇄를 하면 통풍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 복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밀폐식이느냐 개방식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최강은 양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에 따라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프라이버시 독립성은 떨어집니다. 둘 다. 근데 대지 이용률은 얘가 좀 호령보다는 좋겠죠. 얘가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용 부분의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둘 다. 복도의 형태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층형 메조네트형을 보시면 이거는 뭐 2개 이상의 층으로, 이 2개 층이나 3개 층으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게 복층형 메조네트형이죠. 1층이 필로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리게 나왔죠.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아파트의 단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볼 때 단층형의 플랫형의 주요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한 층을 쓰는 거죠. 단면으로 봤을 때 한 층을 단층 플랫형을 쓰는 것은, 그러면 평면 구성에 있어서 제약이 적고 작은 면적의 설계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독립성 유지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 단면 형상에서는 보통 2계층을 쓰는 메조넷 등 이런 것보다는 약간 프라이버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주호가 동일층에 우리가 배치가 됐을 때, 동일층에 배치가 되면 한 주호가 동일층에 이제 에서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단 한 개의 주호가 한 개 층에 구성된 것이 바로 이 단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호가 규모가 커지면 호당 공유 면적이 우리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페리에 걸린 주거 이론과 거리가 먼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리에 걸린 주거 이론에서 이 내부 가로망은 내부에는 통과 교통을 두지 말았겠죠. 그래서 페리에 걸린 주거 이론에서 7번 문제의 개념을 보시면, 그래서 먼저 1번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페리에 걸린 주거 개념에서 내부에는 통과 교통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내부 가로망 개념에서 통과도로는 두지 말았겠습니다. 이 통과도로. 그래서 이 통과 개념에 도로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통과교통은 두어서는 안 되고요. 통과교통 그냥 지나가는 교통 쪽은 주지 말아라. 그리고 2번에 초등학교 학구를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규모는 규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규모적인 측면은 초등학교를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개념은 중학교에서 틀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생활시설을 안전하게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계는 우리가 경계의 개념은 저거였었죠. 간선도로였습니다. 간선도로. 경계의 개념은 간선도로로 봤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지의 개념은 소공원이 있는 것, 큰 공원 아니고 소공원, 아니면 레크레이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지 정도의 규모, 그 정도 이제 규모가 공지가 있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점포지구는 걸린 점포죠. 점포지구의 개념은 이 걸린 점포 개념으로 우리가 페리에 걸린 주구를 잡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특히 1번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내부 가로망에서 내부 통과 교통은 두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꼭 명심 학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문제는 저걸 하나 봅니다. 15번에 테라스 하우스. 보통 우리가 경사지에 건축하는 거죠. 이 경사지에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있었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지에 여기 건물
도로를 기준 잡아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짓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앞집의 옥상 개념을 갖다가 정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앞집의 옥상을 자기 정원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가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이 경사지에 우리가 적합한 것이 바로 테라스 하우스죠. 그래서 이 테라스 하우스는 보통 이 정원 뜰을 갖는데 보통 뜰을 갖는데 앞집의 옥상이 우리의 저것이 되는 거죠. 뜰, 정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생활하다가 안 좋을 때 여기 나가서 정원에 놀다가 근데 굴리지는 마시고 앞집이니까 그래서 이 정원 뜰을 갖는 것이 바로 자 이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그래서 그 일본의 각 가구마다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일종입니다. 연립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연립주택. 그래서 일본에 써놨으니까 3번은 틀리죠. 아파트 형식 일종이 아니고 얘는 연립주택 일종이다 하고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틀렸어야죠. 하나는 연립주택이고 하나는 아파트고 공동주택 개념은 같지만 하나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틀리죠. 자, 아파트는 법적으로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돼야지 아파트가 되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돼야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형식은 아니고 테라스 하우스는 연립주택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경사지 배치도 가능하고 이제 경사지에서 보통 밀도는 된 경사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지에서 경사각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구마다 이렇게 상호 쫙 이렇게 연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메이저네트형, 메조네트형 또 메이저네트 발음상은 메이저네트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잘 냈던 메조네트형 이렇게도 내죠 교수들이. 그래서 메이저네트형은 아파트의 이점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2개층 이상을 2개층, 3개층을 하나의 세대가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는 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통로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근데 호당 규모가 작게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건물은 비경제적입니다. 이것을 2개층 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물 50제곱미터 가정합시다. 그러면 25, 25 나눠야 되는데 그럼 40대면 20, 20 나눠야 되는데 2개층 써도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주택은 비경제적인 것이 메이저네트형의 이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단점으로서 공용 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피난상 불리하게 되죠. 재난 방지상 그런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번 문제 풀면 되네요. 아파트 계획에서 복층형 WX 이 메조네트형에 가는 기술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엘리베이터 정지의 수가 줄어들고 플랫형에 비해서 독립성 유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플랫형하고 일반적으로 이 복층형하고는 이 복층형이 좋습니다. 프라이버시 독립성적인 측면은. 그리고 3번에 전용 면적비가 감소된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비란 것은 결국 임대 면적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우리가 쓰는 것이.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 복층의 경우는 이 임대 면적비가 증가되죠. 한쪽에 이런 복도나 공용 부분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층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 면적비가 증가되니까 전용 면적비는 감소되는 게 아니고 증가되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거 형식 비경제적인 것이 바로 복층형의 특징이다. 그래서 복층형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자, 아파트의 각 형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 자, 계단 실형은 각 세대에 자, 독립성을 가질 수 있으며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승강기를 보통 2호 라인당 보통 하나의 승강기를 설치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2번.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 1번은 그다음에 중복대형은 공사비가 많이 들면 공사비 많이 드는 것은 일반 시설비 많이 드는 것은 호령이 많이 들죠. 그래서 중복대형은 공사비가 많이 들면 각 세대 독립성이 좋은 것은 저거죠. 예. 통풍 잘 되고 이거는 복도는 통풍이 안 돼. 통풍 안 돼 독립성 떨어지죠. 중복대형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장은 완전 틀린 문장이네. 2번은. 그래서 공사비 많이 드는 것은 보통 저거 형태의 특징이고 호령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독립성 좋토도 호령 특징이고 독립성 떨어지죠. 중복대형은. 그리고 통풍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3번 편복대형은 독립성은 유지되나? 자, 독립성 없습니다. 복도형은 독립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한기를 하려고 복도형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복도가 있는데 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각 세대에 출입문 설치하다 보면 여름에 더워서 한기를 하려고 여기 문을 열어놔만 여기 중간 세대다. 여기 중간 세대에 있었으면 한기 하려고 이 갑돌이 집에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면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봅니다. 문 닫으면 덥고 한기는 안 되고 그렇게 통풍을 위해서 여기 문을 열어버리면 프라이버시 다 되고 그다음에 이 창호가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성 개념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 복도는 자,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창문을 오픈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통풍은 결정되죠. 닫으면 통풍은 안 되고 여름은 통풍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집중형은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집중형은 타워 형태 쭉 올라가는 거죠. 호령과 자, 이런 집중형으로 하는 건데 그 집중형은 대지 이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독립성적인 측면이나 뭐 채광, 한기, 모든 통면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에 자 단지 계획을 설명한 다음 거기에 좀 말 중 옳지 않는 것 해놨네요. 그러면 1번 단지 계획은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리적 외부 환경을 조직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단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하는 기술이 개념되고, 그 다음에 2번 단지 계획은 구조물의 성격과 위치, 토지, 인간의 활동이나 생물학적인 면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3번에 단지 계획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분야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건물과 건물과의 상관관계는 인동간격 이런 것은 배치계획에서 따지는 거죠. 단지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인동간격에는 이런 배치계획 쪽에서 따지는 것이지 단지 계획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단지 계획은 건축이나 조경, 토목공학, 도시계획 연관된 분야로서 이들의 모든 분야의 점에 의해서 계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누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적인 측면, 뭐 조경적인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자, 집합주택 형식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내가 놨네요. 그러면 계단 실형은 각 주의 독립성은 좋았습니다. 계단 실형. 그리고 그런데 보통 고층주택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거죠. 보통 고층주택이 되면 승강기를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대신 경제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 고층주택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단지 분양가가 상승된다는 거죠. 시설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복도형은 계단 실형보다는 설계의 자유도가 높지만 각 주의 독립성은 떨어집니다. 복도형들은. 그래서 편복도나 중복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메이저 네트형은 자, 각 주의 독립성은 자, 높으나 큰 규모의 주에 적절하지, 큰 규모에 적합하죠. 이걸 소규모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 큰 규모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을 보통 할 때 메이저 네트형으로 하지, 우리가 적은 평형을 할 때 메이저 네트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 개념이 됐고, 그 다음에 테라스 하우스는 전용의 뜰, 이 정원을 갖죠.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주어에 적절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으로 돌아가자, 완전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분들은 이런 테라스 하우스 형태로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걸린 주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는 것에가 지원하십니다. 걸린 주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걸린 주구의 구성 단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인보구, 걸린 분구, 걸린 주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인보구하고 기억이 자, 저 이론에서 배웠던 것 생각을 간단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가 인보구였습니다. 인보구였고, 인보구 단위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지면 이제 걸린 분구가 되었죠. 걸린 분구 개념, 분구였고, 이것이 이제 더 커지면 걸린 주구였죠. 걸린 주구 개념이었습니다. 걸린 주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히 우리가 비교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자 면적 개념. 그래서 면적이 인보구의 경우는 0.5에서 2.5 헥타르 정도 됐죠. 0.5에서 2.5 헥타르 정도의 면적을 가졌고, 그런데 걸림 이제 인보구가 여러 개가 모여서 자 걸린 분구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대략 15헥타르에서 25헥타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요. 25헥타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걸린 주구가 보통 자 우리가 100헥타르 정도까지 100헥타르 이제 그래서 1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인구가, 자, 인구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인구가.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이 인구가. 자, 이 인보구의 경우는 대략 100에서 200명 정도의 자, 인원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걸린 분구가 대략 2000에서 2500명 정도 됐었죠. 2000에서 2500명 정도 인원이었고, 요거는 이제 걸린 중구는 자, 우리가 8000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겠죠?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인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보구가 호수가 한 20호에서 한 40호 정도 된다겠죠? 호수로 따지면 20호에서 40호 정도, 주택호로 따져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걸린 분구가 400호에서 대략 500호 정도, 인구로 봤고요. 그래서, 안 되면, 저걸 기준자 한 집에, 자, 4명 때려서 우리가 계산 대략 하면 4명 전후로 우리가 4명에서, 5명 정도 하면 5명으로 때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명. 그래서, 호수에다가 5명 때리시면 돼. 그리고 요거는 1600에서 5명 때문에 1600에서 2005 정도가 걸린 주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설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거는 중심 단위가 되는 게 유아놀이터, 인보구는 유아놀이터 기억하라 했습니다. 유아놀이터 관련된 거. 그리고 저런 부분 공동 세탁장 같은 거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공동 세탁장 이런 것이 인보구 개념이었고, 자 걸린 부구에는 우리가 저런 거 기억을 해주자 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 보육시설로서 유치원, 이거는 유아놀이터고 이건 유치원이 들어온다. 유치원 개념 기억하시고, 그리고 공공시설로서는 우체통 같은 게 들어온다 했죠. 공공시설로 우체통. 우체국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는 우체통이 여기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
후생시로서는 얘는 공동 세탁장이고 목욕탕 개념이 자 걸린 분부에 우리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자점 이런 거 기본적인 이런 걸린 분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걸린 주구 개념은 자 요거는 여기는 유아놀이티였고 요는 이제 유치원이었고 요는 이제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교육은 요 초등학교 중심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병원 같은 거 병원이라든지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 했죠.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얘는 우체통이니까 얘는 우체국이라는 큰 개념이 여기에 걸린 주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보면 1단지 주택계획은 그래서 가장 인보구 출발해서 자 걸린 분구, 걸린 주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걸린 주구니까 자 1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헥타르 정도가 되니까 여기 한 1600에서 2005 정도 사이가 되고 인구는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 걸린 분구의 집합체죠. 그래서 분구가 여러 개가 모여서 집합돼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된 것이 바로 이것이 몇 개가 4개에서 4개 정도 합쳐진 것이 걸린 주구라 보시면 돼요. 걸린 분구가.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근데 진료소나 공중 목욕탕이 이건 목욕탕은 이런 건 진료소이 병원 큰 거 들어와야 돼. 걸린 주구에는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작은 개념은 걸린 분기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독신자 아파트 하나 보세요. 36번 문제. 자, 독신자 아파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거. 요새 독신자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시사성으로 혹시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독신자 아파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거, 단위 평면 자체의 면적이 극도로 제한된다. 그리고 단위 평면에는 부엌을 두지 그래서 부엌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욕실은 반드시 실별로, 이거는 욕실은 일반적으로 공동 사용 형태로 가는 형태죠. 그리고 공공의 이제 사교적 부분이 충분히 제공돼 주셔야 됩니다. 독신자 아파트. 그래서 그거만 한번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9번 문제 보면 대도시 교외 중층 3층 4층과 저층 1층 혼합한 걸린 주구를 계획할 경우 자, 우리가 전 지역에 대한 인구 밀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뤘네요. 보통 중심은 자, 고층 건물 들어오죠. 중심부는. 그래서 우리가 중심부, 자, 중심 외주부로 잡죠. 중심부 잡았었고, 중심 외주부하고 외주부 이렇게 나누죠.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기본 잡았을 때, 보통 이 중심부는 보통 500인 이상이죠. 헥타르당 500인. 헥타르당 500인. 그래서 중심 외주부는 대략 제 정도로 잡고 있죠. 300에서 한 400 정도 잡았었습니다. 300에서 400인 헥타르다 잡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주부가 보통 200인 이하로 잡죠. 헥타르당 이거 잡는 것이 외주부 부분이 됩니다. 중심부 외주부. 그러면 여기는 보통 고층. 여기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죠. 고층 건물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중층이나 저층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형태. 이제 완전 저층 단독주택 형태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그래서 300에서 400이 들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되겠네요. 좀 힘들게 하려면 500도 넣고 골고루 넣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2번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외주부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층과 저층 혼합한 형태로서 인구 밀도가 대략 300에서 400헥타르 해달 이 정도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자, 아파트의 블록 플랜의 결정 조건에 다음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 각 단위면은 최소한 2면 이상 외기에 접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외기에 접했는데 보통 베이를 씁니다.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그래서 2베이다, 3베이다 하는 것이 외기에 몇 면이 접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각 단위 평면의 중요한 실은 균등한 조건을 가져 균등히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은 계단으로부터 적어도 6m 이내 너무 멀면 안 되죠. 6m 이내에 우리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공간의 배치는 어떤 규칙성이 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규칙성이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모퉁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블록 플랜에서는 거실은 모퉁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다는 것. 보통 거실이 보통 중심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측에다 해서 보통 많이 두고 있죠. 가장 넓은 중앙센터 부분에 많이 두고 있을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각부 계획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거실의 천장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해주시고, 최상층은 방수를 위해서 조금 일반층보다 좀 더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띄우고 아니면 단열재 두께가 더 두껍게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발코니 난간 높이는 1m 이상으로 하고 보통 한 1.2m 정도 설치해 주고 있고요. 옥상 난간 1.1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편복될 때 각 주로부터 개장거리 거리적인 측면은 자, 여러분들이 법에서도 보통 정하고 있죠. 주요 구조부가 자, 내하 구조일 땐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주요 구조, 내하 구조 만들어지니까 기본 50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16층 이상 아파트일 경우는 이 거리를 40m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층 이상 아파트가 아닐 땐 기본 50m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측면 우리가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시면 이상적으로 볼 때 도시 주택 배치에서 인구 밀도 300에서 400인 헥타르의 장소에 합리적인 주거 형식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구 밀도가 300에서 400 되면 중심 외주부네요. 중심 외주부를 잡고 있으니까 중층이나 저층의 혼합이니까 중층이 적합하겠네. 중층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2번으로 보시면 되죠. 3층 정도 봐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4번 개념은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죠. 4번 개념은 중심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번 문제. 자, 주거 밀도를 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거 밀도를 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주택의 규모와 건폐율이죠. 건폐율. 자, 대지 면적, 이 건폐율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건폐율이 퍼센트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것이 바로 백분율한 거, 이것이 건폐율 개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주택 규모와 이 건폐율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거 밀도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규모와 건폐율 개념이 된다는 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시면 걸림 분구에 설치는 공동시설이 아닌 거, 걸림 분구 좀 크면 걸림 분구가 아니라 걸림 주구로 가면 돼. 여기는 짜잘한 것들이 걸림 분구에 들어오고 좀 크면 걸림 주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서는 어느 정도 크죠? 이런 것은 걸림 주구에 들어오면 되죠. 유치원이나 공중 목욕탕, 진료소 이런 거는 걸림 분구입니다. 병원이 여기 들어가죠. 걸림 주구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번 문제는 뭐 같은 유형이죠.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런 집합주택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2번 문제 유형도 그거죠. 걸린 분구, 걸린 주구는 크면 걸린 주구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생활하고 관계없는 거. 그래서 그거는 동사무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69번 문제. 69번 문제 보시면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공동시설, 기본적인 거주시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주시설로서 저런 것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거 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씻고 나야 된다. 급수돼야 되죠. 그래서 목욕한 물을 버리는 배수돼야 되죠. 그러면 급배수와 관련된 거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죠. 급탕 추울 때. 그리고 추울 때 난방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도 켜야 되고 환기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엘리베이터 그런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1차 공동시설이고 2차 공동시설은 거주행의 일부를 공유하고 합리화의 환경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같이 노는 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2차 공동시설이고 3차 공동시설은 뭐 집단생활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관리시설이나 물품 판매하는 뭐 집회실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3차 공동시설이고 4차 공동시설은 공공시설이죠. 우리 아파트의 기준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보통 4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나 학교 이런 건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좀 크면 학교나 이런 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4차 공동시설이다. 특히 4차 공동시설을 꼭 기억하세요. 공공시설들이 4차 공동시설이 된다는 점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번 문제 보시면 도시의 집단 우리가 주택 계획에 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것에 나왔습니다. 도시 중심부는 인구 밀도 500인 정도로서 고층 기준이 되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 중심부 외주 부분 인구 밀도 한 300에서 400 정도 우리가 본다 했습니다. 중층 정도 많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외주 부분 인구 밀도가 너무 높네요. 200 헥타르당 200 정도로 하고 단층 보통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76번의 케빈 리치의 주장한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구성 요소 간략히 한번 보세요. 이미 나왔던 건데 랜드마크, 통로 폐쇄의 개념이죠. 히스토리 지구 지역 개념 있었고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은 케빈 리치의 이미지하고 관련 없는 요소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문제 보시면 아파트의 주동의 외관 형식이 아닌 것, 외관 형식, 외부의 외관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외관 형식. 그래서 외관 형식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판상형이 있고 판상형 그리고 탑상형, 복합형이 두 가지를 합친 복합형이 있죠. 그래서 판상형과 탑상형을 하는 복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테라스형은 아파트의 주동 외관 형식은 아니고 테라스는 아까 연립주택에서 경사지면에서 다뤘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주동 외관 형식에는 테라스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 기준 잡은 것은 판상형하고 탑상형이고 그걸 이제 복합은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라스형은 연립주택의 일종이었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이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사무소 분야하고 어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사무소 분야, 그리고 상점 슈퍼마켓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